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전종서 씨에 대한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관련 폭로글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적도 없는 마사지 업체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모습을 찍었다며 협박 전화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협박범의 정체는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범이었는데 세 차례 통화 과정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이름을 틀리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드릴 말씀이 많고 시간은 짧아졌고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지난해 12월 8일 전북 김제 한 마트에서 한때 불륜 관계였던 여주인 찾아가서 이렇게 막 진짜 폭행했던 이 남자, 바로 전북 김제시의회 유진우 시의원, 오늘부로 전 시의원이 됐습니다. 어제 시의회에서 제명안이 통과됐기 때문이죠. 자, 4년 전에도 동료 시의원과 불륜으로 제명됐다 살아나서 다시 당선, 그런데 다시 제명. 과연 이번에도 부활할까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반에서 제 이름 불러주시면 가문의 영광 동영상 촬영할게요 하신 인천의 송예진님, 사반 보면 지인들과 대화해서 뭔가 아는 척을 할 수가 있어요 하신 이미선님, 항암 치료 받느라 힘들어하는 조카딸 김경숙이 응원 좀 해주세요 하신 김수님님, 자, 청주 무심천 벚꽃 축제에서는 떡튀순 한 접시에 10,000원이었어요. 여긴 바가지 없답니다 하신 최현숙님, 언니 이혼으로 형부 따라서 미국 간 조카 배정인, 암투병 중인 외할머니가 꼭 보고 싶단다. 정이나 연락 줘 하신 문수혜님, 자, 부천의 하수빈님, 부산의 정양숙님, 김하영님, 김선경님, 임은재님, 강세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데이 시라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달려보죠. 노희지 저 아니에요입니다. 자, 배우 송하윤 씨 학교폭력 의혹으로 인해서 연예계 곳곳 지금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꼬마 요리사로 한때 잘 알려졌었던 배우 노희지 씨에게도 이 불똥이 튀었습니다. 네, 그 배우 송하윤 씨가요, 그 제보자를 놀이터에서 폭행할 당시에 같이 있었던 연예인이 있다. 근데 그 연예인이 86년생인 송하윤 씨보다 2살이 어리고 제보자보다는 1살이 어리다. 이런 주장이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요, 이게 88년생 반포고 졸업한 배우 노희지 씨가 아니냐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노희지 씨 같은 경우엔 90년대 아역으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인물입니다. 이런 추측이 나오니까 이 노희지 씨가 오늘 자신의 SNS에 그 입장 밝혔습니다. 아침부터 댓글 달리고 DM 오길래 도대체 뭔 일인가 했다. 난 아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그 연예인, 그 자리에 있었던 연예인은 반포고 출신도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노희지 씨 아닙니다. 그날 90분간 폭행이 있었다는 놀이터에 함께 있던 배우 노희지 씨 아니고 다른 분입니다. 자, 그분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저 목격자였을 뿐입니다. 당시 다른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요. 오늘 저희 제작진이 직접 그 배우에게 입장을 들어보려고 연락을 했습니다만 이 상황이 좀 부담스러운 때문인지 피드백을 주지 않더군요. 하지만 조만간 입을 열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중년 먹튀 부대입니다. 사반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먹튀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호프집에 온 5 손님입니다. 자, 저렇게 다 먹고 지금 기립을 했어요. 뭐라고 샬라샬라 하면서 입구 쪽으로 고고 갑니다. 우리 먼저 나갈게 하면서 여성들이 먼저 저렇게 나가죠. 출구로. 남은 남성들도 나가는가 싶더니 아이고 나 화장실 갔다 와야지. 깜빡했네. 아유, 나 화장실 가야지 하면서 화장실로 저렇게 들어갑니다. 자, 잠시 후 볼일 보고 다 나왔어. 어슬렁 나와 지금. 자, 그런데 계산대를 지나갔습니다. 자, 수백 편의 먹튀 영상을 분석한 제 경험에 따르면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여성들 앞에서는
아이 오빠들이 계산할 테니까 니들 먼저 나가 하면서 멋진 척 뿜뿜 했을 거란 말이죠. 또 뭐 우리 사실 CCTV에 음성은 없습니다. 통상 음성 없도록 지금 돼 있고요. 그렇지만 음성이 들리죠. 걱정 말고 나가라. 근데 이게 여자분 두 분이 먼저 나가는 모습은 있었고요. 3월 28일 날 관악구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발생한 일인데 50대 5명 남녀가 와가지고 있었던 일입니다. 여성분 2명이 먼저 나가고 남성분들이 1명씩 2명씩 나가는데 중간에 화장실에 또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마지막에 갔다 온 사람들이 나갔는데 이 제보자, 이 식당 입장에서는 호프집 입장에서는 아마 마지막 분이 담배 피러 가면서 계산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기다려봐도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은 먹튀가 돼버린 결과가 됐어요. 근데 지금 봐서 알겠지만 5만 원이에요. 5명이서 한 맥주 뭐 한 7잔 정도 안주까지 5만 원 정도고 상황상 봤을 때는 뭐 두리번 거린 것보다는 뭔가 분주하게 그냥 나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실수일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보자가 서로 계산 미루다가 실수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시 와서 결제해 주세요. 맥주 7잔 5만 원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어질 황정음입니다. 자, 오늘 뭐 난리가 났어요. 한 일반인 여성이 황정음 씨에게 공개 저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고 나니 유명해졌더라 하는 말처럼 아침에 눈 떠봤더니 SNS 이 팔로워 신청이 막 수백 개 막 그리고 또 메시지들 뭐 수백 개 빡. 그런데 내용은 하나같이 야, 네가 황정음 남편 상간녀라며 너 그렇게 살지 마. 응? 네, 이게 오늘 새벽에 황정음 씨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황정음 씨가요, 한 일반인 여성이 방콕 놀러 간 사진을 저렇게 모자이크도 없이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 여기서 영돈이는 그 남편이겠죠? 이어서 가출한 영돈아, 이혼은 좀 해주고 태국가 라면서 저격성 글을 올렸는데 당연히 보는 사람은 저 여성이 상간녀구나 할 수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황정음 씨 오해였습니다. 일단 저 여성은 뭐 전혀 상관도 없는 일반인이었고요. 저 여성이 그 방콕 놀러 간 글을 올리면서 뭐 영돈이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렸는데 거기서 영돈이는요 그냥 본인의 다른 여성인 친구를 그러니까 부르는 일종의 별명이었다는 겁니다. 황정음 씨는 뒤늦게 자신의 SNS 글 삭제했고요. 오해가 있었다.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죄송하다.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까? 이거 완전히 국민 상간녀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그동안 황정음 씨가 뭐 여론의 동정을 받았습니까? 자, 양 변호사님, 이거 공사가 너무 커졌는데요. 그러게요. 이거 어처구니 없지만 웃을 일만은 아닌 게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겁니다. 하루아침에 저거 일어났더니 게다가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그냥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직장 다니는 회사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셨다는데 좋아. 갑자기 지금 온갖 자기 사진하고 온갖 이상한 얘기들이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요. 어떤 커뮤니티에는 뭐 미스코리아 출신인데 유흥업소 다닌다든가 아이고야. 이런 얘기들이 같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분 불가피하게 지금 법적 조치까지 예고를 하고 있고요. 뭐 황정음 씨는 황정음 씨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꼭 거기에 말을 더해서 또 거짓을 퍼뜨리는 분들도 있어요. 네가 상간녀야 뭐 이런 거. 거기에 더해서 뭐서 누가 봤다더라부터 시작해서 다른 남자도 있었지 뭐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황정음 씨보다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댓글이 주의하십시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이웃에 사는 민폐 왕입니다. 자, 날이 따뜻해지니까 하나둘 빌런들이 이제 밖으로 동면을 깨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입니다. 갑자기 별똥별이 뿅!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것은 담배불이었습니다. 아래층 남성이 담배 피우고 창문 밖으로 픽! 꽁초를 투척하는 장면이 저렇게 실시간으로 잡힌 건데 말이죠. 창문 아래 쭉 저 마당 쪽, 바닥 쪽을 보면은 전부 나무에 종이박스 투성이. 이건 거의 미쳤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한 아파트인데 저 제보해 주신 분이 제보가 아니라 커뮤니티에 올린 건데 글을 올리면서 집에 나도 담배도 안 피우는데 자꾸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아이고야. 이렇게 봤더니 할아버지가 아래층에 사는 할아버지가 밑으로 저렇게 담배꽁초를 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아이고. 근데 보시는 것처럼 겨울철에 나무들 말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재활용품 수거해서 모아놓는 곳이랍니다. 그러면 이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오신 분이 맞을 수도 있고 그 담배꽁초에 뭐 나무 같은데 아니면 쓰레기 뭐 종이 쓰레기 같은데 불이 붙을 수 있고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 할아버지를 위해서도 저러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어머니 장례식 불참한 형수입니다. 일단 제목으로 거진 다 설명이 되는데 말이죠.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카톡으로 주셨어요. 네, 그 형네 부부랑 그냥 이대로 멀어지는 게 맞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사남매 중에 둘째입니다. 그런데 큰형은요, 가족 모임에 가끔씩 얼굴 비추는 정도였는데 형수는 그마저도 안 합니다. 늘 아프다, 일 있다 이런 핑계로 빠지더니 최근 몇 년간은 그냥 얼굴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올 초에요, 그 90 넘으신 어머니가 이제 입퇴원 반복하고 요양원 오가실 때도 이 부부는 한 번을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임종 직전에 사연자 포함한 동생들이 찾아가서 읍소한 끝에 그렇게 부탁하고서야 돌아가시기 전날 겨우 한 번 면회를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는데 또 형만 온 겁니다. 형수 왜 화났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점쟁이가 네 형수한테 상갓집 가지 말라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제까지도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상 중에 형제끼리 다툴 수도 없잖아요. 그냥 분만 삭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가타부타 연락이 없습니다. 요양원이며 장례식장이며 다 형내서 30분 거리, 별다른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안 오는 형수는 뭐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또 고지고대로 전하는 형은 뭔지 이대로 절연하고 지내야 할지 아니면 그래도 대화를 시도는 해봐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간만에 자아 대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대로 연을 끊자는 자아입니다. 야, 지열아, 너 바보야? 양지열 너 바보야? 이걸 왜 고민하고 앉았어? 시어머니 빈소에 코빼기도 안 비친 게 그게 무슨 며느리야? 그냥 남이지. 야, 그 여자는 말할 것도 없어. 네 큰형도 사람 아니야. 어차피 어머니 가시면서 부모라는 연결고리도 끊어졌으니까 그런 것들하고는 의절하고 살아, 동그라미. 좋습니다. 예, 이 구도 좋아요. 다음. 아니야.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 라는 자아입니다. 지열아. 이럴 때일수록 너 냉정해줘야 된다. 너 형이랑 형수랑 이 문제를 흉금을 터놓고 대화한 적 있어 없어? 없지? 거봐, 아무리 점쟁이 때문에 맏며느리가 빈소에 안 왔겠냐? 네가 모르는 큰형 네하고의 엄니하고의 뭐가 있었던 거야 이거. 당장 말고 49제 지나고 나서 다시 얘기해봐. X. 예. 자, 박 변호사님. 자,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 두 번째 문제이긴 한데 일단 변명이 뭐냐면 무속인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이걸 형님이 얘기했던 걸 봤을 때는 사실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의절을 해서 완전히 끊자 이게 아니고 대화를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입니다. 형수가 아니면 형님이 다시 얘기를 한다는 건 모르겠지만 이분이 직접 어떻게 하는 거는 그럴 필요는 전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저 집의 구체적인 가족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이 제보자께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얘기를 갖다가 안 해주셔서 잘은 모르겠으나 매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추정컨대 고부 갈등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형이라고 하는 저분이 와서 이 점쟁이 얘기하는 것은 핑계 같고요. 사실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상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다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박 변호사님 얘기하셨었는데 대화의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는 데가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거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냥 저 상황에서 다시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해도 과연 어떤 식으로 뭔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각자 알아서 그냥 절연하고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스터 소수 의견. 저도 저 형이나 형수에 대해서 좀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일도 없는데 다만 고민 끝에 의절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의절을 원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서 스럽고요. 혹시 무속도 넓은 의미의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넓은 의미의 종교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불안감을 걱정을 해소로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긍정적으로는. 그런데
망자가 가는 길을 막는 그런 종교라면요, 저는 그건 종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무속이나 이런 걸 평소에 좀 뭐 들으시더라도 상가에 가지 말라는 식의 조언을 하는 집이 있다면 거기를 의존하십시오. 오, 그렇군요. 이거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투표 받아봤잖아요. 네, 저희가 투표 받아봤는데요. 90%가 그게 말이 되냐, 이거 뭐 어떻게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선택을 해주셨고요. 10%는 그래도 뭔가 모르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실시간으로도 댓글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박무은님, 우리 집도 맞은 애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근데 아이고야. 저희는 다 의절했습니다. 아이고야. 그 집 아들내미 결혼식에 아무도 안 갔어요. 아이고야. 하셨고요. 짠돌님, 좋은 핑계거리 찾았네요. 시댁이랑 인연 그냥 끊고 싶었나 보네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주희님은 사이가 되게 안 좋았던 걸 수도 있어요. 가족사는 아무도 몰라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이런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과천의 오서영님 보고 계시죠? 엄마 이미숙 여사의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건반장이 750으로 시간대가 바뀌면서 세상에 밤 8시에 가시던 필라테스를 9시로 옮기셨답니다. 이 여사님이 일찍 주무시는 편인데 밤 운동 마치고 졸린 눈 비비면서 운동 끝나고 집에 오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시대요. 엄마의 무료했던 일상에 저렇게 최고의 친구가 돼줘서 고맙다고 하셨네요. 무슨 말씀을!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전종서 씨에 대한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관련 폭로글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게 참 이 학폭 의혹이라는 것이 어디선가 한번 딱 본물이 터지면 그동안 부글부글 하다가 밖으로 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맥락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전종서 씨, 배우 전종서 씨에 관한 얘기로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네, 일단 배우 전종서 씨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도에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데뷔한 여성 배우입니다. 그 이후에도 최근에는 드라마 웨딩 임파서블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그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폭 의혹이 올라왔습니다. 본인이 중학교 동창인데 요새 전종서 광고가 너무 많이 떠서 화가 나서 글 남긴다라고 운을 띄웠고요. 중학교 2학년 초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학교에 다니다가 유학을 간 전종서, 툭하면 애들 체육복이나 교복 훔치거나 빼앗았다가 안 주면 욕하고 또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한때 체육복을 안 줬다가 욕을 들으면서 다녀야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하루는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그 문을 발로 차서 너무 무서워서 조용해지고 나서야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종서 얼굴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속상해서 다른 일도 손에 안 잡힌다, 용기를 내서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전종서 씨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바로 그 고척돔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 레깅스 시구하면서 더 많이 인구의 회자가 됐었죠. 자, 그런데 아까 들으신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 학폭 의혹, 이걸 아예 그냥 공론화하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영등포 소재 중학교 나온 94년생을 찾는다라는 글을 이제 올렸는데, 자신은 이렇게 당했는데 나 말고 혹시 당한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달라. 자기는 이 영등포 여기 지금 살고 있는 내 자식도 이렇게 보내기 싫을 정도로 당시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글을 좀 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학창시절 잃어버렸는데 또 뭘 잃어버려야 할까, 이렇게 쓰면서 자기 말고 혹시 전종서 씨한테 당한 사람이 있으면 증언해 주실 분들 찾고 있다, 댓글 좀 달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이게 폭로글이 현재 모두 삭제된 상황입니다. 결국 소속사에서도 이게 말이죠. 방금 들으신 것처럼 양 변호사님 올 초부터 커뮤니티에 약간 글이 돌았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솔직히 소속사에서도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이게 아마 송하윤 씨 이게 있고 나서 더 막 갑자기 들불처럼 막 번지다 보니까 오늘은 가만히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입장문을 내놨고요. 입장문은 그렇습니다. 이게 전용서 씨 본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면밀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소속사에서는 사실이 전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사실 이제 사건 현장 제작진에서도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뭐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허위여서 대응할 생각도 아예 없었는데 전종석 씨도 근데 이게 너무 일이 커지다 보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종석 씨 본인도 법적 대응을 하는 쪽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 송하윤 씨 경우 때처럼 저희한테 무슨 직접 당사자의 제보가 들어온 건 아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런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걸 또 소속사에서는 강하게 부정을 했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의혹이 그냥 분위기를 타서 처음 막 이렇게 돌출한 건 아닙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데뷔 때부터라고 잡아봤습니다,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 버닝으로 데뷔를 한 것이 2018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전종서 씨의 그 동창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 폭력과 연관해서 의혹을 폭로하는 글이 이제 최초로 올라왔고요. 자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데 이 전종서 씨는 그 일진이었다.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무리로부터 몰매를 맞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것으로 툭하면 교복을 바꿔달라고 협박했고 한 번은 체육 시간에 배드민턴 라켓을 빌려달라기에 자기 친구의 친구 거를 갖다가 부탁하면서 빌려줬는데 안 줘서 나중에 찾아갔더니 욕을 하면서 꺼지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증으로 전종서의 그 초등학교 졸업 사진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2년 뒤인 2020년에 폭로글이 또 올라왔는데 이 전종서 씨가 해외로 가서도 남을 괴롭혔고 무례한 은행을 했다는 내용의 주장이었고 증거로 같이 찍은 그 사진이 게시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이 글들은 모두 삭제돼서 직접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캡처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양 변호사님이 2018년부터 이제 간헐적으로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이게 뭐 나올 때마다 삭제되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 왜 이 글이 없어졌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니까 글을 썼다라는 사람이 댓글로 나는 지우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혹이 제기되냐면 혹시 전종서 씨 소속사 측에서 무슨 힘을 쓴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들어봤는데 전종서 씨 소속사 측에서는 우리는 뭐 이거 삭제할 권리도 없고 그 커뮤니티 쪽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 삭제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없다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희롱 글이라든가 이런 학폭 주장 글이 올라왔을 때 신고는 했다 합니다. 신고는 했다고 하지만 소속사에서 신고 이후에 무슨 처리가 되는지 이거를 알 수도 없었다라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강력하게 대응을 그동안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워낙 뭐 작은 어떤 그런 의혹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올라오는 글은 이걸 얘기를 해요. 시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송하윤 씨 것 때문에 학폭의 논란이 재점화가 돼 있는 시기에 또 글을 올렸다는 부분이 악질적으로 보인다라고 소속사 측에 주장하면서 가능한 빨리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반면 말이죠, 박 변호사님, 이 전종서 씨에 대해서 종서는 그런 사람 아니다. 네. 옹호하는 글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전종서가 욕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두루두루 친구들하고 친한 아이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교무실이나 이런 데 불려간 적도 별로 없었으며 이 피해자가 혹시나 어떤 괴롭힘이나 이런 걸 당했으면 증거를 좀 보내달라 하면서 그 학교, 그 중학교 졸업장을 첨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송하윤 씨 건 같은 경우가 뭐 저희가 처음 보도를 하면서 일단 저희는 제보자가 있습니다. 제보자가 있고 또 그 제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제보자들도 저희가 연락이 됐고요. 자, 그런데 일단 이 전종서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언론사에 이 연락을 해서 공론화가 된 게 아니라 좀 차이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그 학교 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가해자 피해자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는 항상 그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컨대 이제 뭐 가해자는 그때 장난으로 했지만 또는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그 대상자가 유명인이 되지 않았었으면은 그냥 얘기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유명인이 돼서 지속적으로 어떤 언론에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자꾸
그 피해자가 다시 또 상기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요. 뭐 이 내용은 현재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앞으로 좀 뭔가 유명 연예인이 되겠다든지 또는 나는 뭐 뭔가 좀 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 때도 자기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자기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배려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좀 느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 지켜보죠.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1월 출근을 하던 남성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예, 되시죠? 네. 일전에 방문하셨던 스위디시 마사지 가게 사장인데요. 저희 업소 방문하시면서 피해보실 만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어요. 피해를 봐요? 제가 아가씨 장사가 안 돼서 밑에 있는 실장들 시켜다가 방마다 카메라 설치해놓고 본인 서비스 받으면서 망한 영상 촬영을 좀 했고요. 영상 정리하던 중에 영상이 나와서 연락 한 통 드리게 된 거고. 39년 평생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마사지 업체에 이름을 대며 대뜸 불법 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했고 돈을 주지 않을 시 영상을 유포하겠다라며 협박을 한 겁니다. 남성은 간 적이 없다라고 항변했는데요. 그 말을 하자마자 전화가 또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한 전화가 또 왔다는데요. 남성을 분노하게 만든 이 마사지 업체 사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주목해서 봐주세요. 지금 잠깐이지만 그 통화 내용 딱 들으시고 나도 이 전화 받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한 30대 남성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이 통화를 널리 좀 알려서 또 다른 피해를 막고 싶다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네, 일단 지난 1월 중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이 30대 남성 제보자고요. 출근 준비하다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일단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 건 사람이 남성이었는데 받자마자 누구시 되시죠? 제보자 이름을 말한 뒤에 일전에 방문하셨던 스웨디시 마사지 가게 사장인데요. 장사가 잘 안 돼서 방마다 카메라 설치해놨는데 서비스 받으면서 불법 행위하는 영상이 찍혔습니다. 제가 흥신소도 같이 운영을 해서 본인 신상뿐만이 아니라 뭐 가족, 지인 연락처 60개 정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연락을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싶었는데 이 마사지 업체 사장이란 사람이 당장 입금 안 하면 그 영상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통화를 하다가요. 갑자기 뭐 막 직원을 부르는 듯한 뭐 그런 목소리도 냅니다. 뭐 막내야 지금 얘 돈 안 보내면 그 60명한테 영상 빨리 뿌려버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지열 씨 돈 안 보내면 나 이거 영상 뿌릴 거야 그랬더니 상대가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야 막내야 뿌려라 뭐 지금 이랬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게요. 이 사실 이분도 전화를 받고는 처음에는 되게 겁을 먹으셨다는 거니까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니 이 사람이 내 전화번호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게다가 얘기한 것처럼 뭐 흥신소를 운영한다고 하지 뭐 직원 60명이라 직원이 60명은 아니고 직원들도 있고 한다고 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해코지하면 어떨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그 전화 건 사람이 전화 가는 게 그때 이것도 예를 들은 겁니다. 그 상암동에 12월 달에 상암동에 스웨디시 마사지 가셨잖아요. 2020년에 나는 그런 데를 간 적이 없는데 뭐라고요? 스웨디시 마사지요? 그거 전 뭔지도 모르는데요. 이러니까 갑자기 전화를 뚝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스웨디시가 뭐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아침까지 몰랐어요. 저게 이제 오일 마사지 종류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일반적인 어떤 건전하게 마사지를 해준 데도 있지만 그 오일 마사지를 핑계로 불법 성매매라는 업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하필 이 전화 받으신 분이 몸에 오일 바르는 걸 싫어하신답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보이스피싱이었구나라고 직감을 하셨답니다. 몸에 끈적끈적한 거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군요. 자, 일부 이런 스웨디시 마사지라는 데가 이렇게 좀 변종, 약간 뭐 유흥 뭐 이런 컨셉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뭐 바보 같은 놈 하고 이제 상황이 끝나나 싶었는데 저 전화를 받고 2달 뒤에 모르는 번호로 또 따르릉 전화가 옵니다. 전화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를 듣자마자 또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죠. 두 번째 통화 직접 들어보시죠.
뭐 방문 전화 드린 건 아니고 저희 업소 방문하시면서 피해보실 만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어요. 피해를 봐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가씨 장사가 안 돼서 밑에 있는 실장들 시켜다가 방마다 카메라 설치해놓고 본인 서비스 받으면서 마무리 영상 촬영을 좀 했고요. 네, 예. 네. 아직까지 사태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사태 파악이 좀 되시겠어요. 단독방 하나 만들어서 본인 가족 지인을 설명 등을 초대해놓고 본인 영상 올려가면서 우리 지저분하게 한번 이야기해볼까? 아니면 나랑 좋게 이야기 한번 해볼래요? 좋게 해야죠. 나는 당연히 지금 돈 때문에 전화했고 나는 정상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본인 영상 개인정보 싹 다 깔끔하게 밀어드려요. 100만 원 이체 준비하세요. 지금 스피커폰 하시고 네, 이체 준비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정재국 씨. 정재복 씨요? 네. 자, 지금 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저놈이 만약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박지훈 씨, 돈 준비됐어요? 박지훈 씨 해놓고 상대가 박 변호사님 뭐라고 하니까 정재봉 씨 딱 하는 거예요. 아니 난 박지훈인데 왜 정재봉이 나와? 약간 이게 웃을 건 아니긴 한데 웃겨요. 사실은 2달 만에 똑같은 어떤 대본. 막 첫 번째 사람은 그래도 조금 자연스럽게 읽었는데 두 번째 사람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상당히 어색합니다. 일전에 방문해 주신 스웨드 씨가 마개가 사장이에요. 방문해 주신 적에 사장이 안 돼. 완전 잃는 사 모습도 그대로 보였고요. 실장을 시켜서 카메라 설치가 서비스 받으면서 머리 이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 박 씨가 알았던 것 같아요. 야, 한 번 더 왔구나. 2달 만에. 그러 하면서 실제로 시간도 좀 끌었던 것 같고요. 뭐 지금 얘기에 따르면 돈 얼마 쓸 수 있겠냐 하길래 170만 원 정도 있다고 하니까 100만 원 정도 준비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100만 원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정재봉 씨! 정재봉이가 아니에요. 다른 리스트를 읽은 거예요. 그 박지훈 바로 다음이 정재봉. 딴 사람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상 리스트가 주르륵 있는데 박지훈 씨하고 한 박지훈 씨라고 해야 되는데 밑에 걸 읽은 거예요. 그래, 다음 칸을 읽었어. 정재봉 씨를 읽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요? 누가 정재봉인데요? 하니까 겁먹어서 끄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허술하긴 매우 허술하긴 한데 실제로 첫 번째면 모르겠는데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이 박지훈 씨는 아닌데 박모 씨가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참 본의 아니게 지금 정재봉이라는 이름을 조남을 갖고 계신 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이 본의 아니게.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통화는 끝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온 거예요, 이 전화가. 자, 제보자께서는 이 정말 터무니없는 작태에 이 진짜 뚜껑이 열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영상 풀어 이씨 딱 하셨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있죠? 네, 예전에 방문해 주셨던 슬기씨 마사지가게 사장이에요. 네. 어떻게 얼마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본인 지금 뭐 쇼부 치는 거예요? 제가 뭐 10분 안에 보내는 뭐 5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보내할 그럼 거예요. 못하죠. 형편에 맞게끔 그러니까 형편에 이만큼만 해준다니까. 100만 원이요? 뭔 소리야. 여보세요. 네, 사장님.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뭐 본인 영상 그냥 뿌리면 시작할게요. 나 뿌려도 되는데 이걸 몇 번째야, 이 내가 이거 끊고 내가 전화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딱 말해. 딱 말해. 전화하세요. 그럼 너 하려고 생각 없는 거잖아. 전화하세요. 밖에 지금 경찰서 밖에 끊지 마. 그러면 거기 영상 보내줄게 그냥. 너 발음도 딱 하나 받고. 보내. 내가 수리기실 한 번도 안 봐봐서 보내. 뿌려. 지금 당장 뿌려봐. 뿌려봐. 사진이라도 뿌려봐. 역시 교수님, 내가 떳떳하면 겁낼 일이 없잖아요. 아마 저 전화 건 사람 그날 굴욕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많이 당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통화가 오고 난 뒤에 2주 뒤에 또 이제 전화가 왔으니까 상당히 이분이 화가 나신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그때는 또 다른 번호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쪽 업계에 이분 전화번호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 달라라고 하는 거니까 돈 없다.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범이 내가 돈 없는 거 물었냐, 통장에 얼마 있느냐고 물었지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신용카드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니 통장 없는 사람이 어딨냐, 잔고를 캡처해서 보내라. 제가 볼 때는요, 막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강하게 뿌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에서는 아마 이렇게 느낄 겁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공작 대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볼 겁니다. 아마 그러면 박땡땡 씨한테는 이렇게 빨간 줄을 쫙 그었겠죠. 다시는 전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근데 제가 댓글창에서 지금 보니까 포항에 정재봉 피부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정재봉 원장님 죄송하고요. 자, 양 변호사님. 네. 그런데 말이죠.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세 번째 통화가 마지막이 아니고 아마 빨간 줄을 안 그었었나 봐. 깜빡하고. 누가 며칠 전에 또 왔대. 보이스피싱 범들이 일을 좀 게을게 했나 봐. 관리가 안 되고 있나 그러니까. 봐요. 엿새 전에 또 네 번째 전화가 왔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박 씨가 잠결에 또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자, 박땡땡 씨 되시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이건 아닌가 보다 싶어서 바로 전화를 끊었답니다. 진짜.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제 박 씨도 너무 지금 기가 막히기도 하고 한 10여 년 전에도 보이스피싱을 한번 이렇게 전화를 받으셨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또 혹시 만약에 5번째 전화가 오면 어떻게든 이 자들을 유인을 해서 내가 현금 줄 테니까 이쪽으로 와라. 라는 식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경찰을 불러서 잡으면 되겠다. 그 생각까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좀 우스워서 이렇게 진행은 했지만 정말 이런 교수님 이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렇게 해가지고 낚싯대를 갖다가 수십 개를 갖다 뿌려놓고 거기에서 한두 명만 걸려도 본인들이 이제 그 하루 뭐 이렇게 그 갈취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좀 저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남성에게 안마 시술소 가셨죠? 거기에서 한 거 우리가 다 이렇게 녹화를 해놨습니다라고 했더니 예. 실제로 돈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시듯이 본인이 떻텄하면은 그게 굉장히 우스운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가벌 관계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런 수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제 꼭 아시고 어디 가더라도 좀 떳떳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의 아니게 정재봉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정화조 뚜껑을 열고 능숙하게 오물 수거를 시작하는 작업자. 이날은 전북 군산 어느 주택가에서 청소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하얀 뭔가가 눈에 띄는데요. 들여다보니까 웬 백골, 당연히 동물 사체겠거니 했지만 갈비뼈에 넓적다리뼈 그리고 해골까지 누가 봐도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정화조에서 발견된 백골입니다. 자,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그 업체 직원의 눈에 하얀 무언가가 확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개뼈 같기도 하고 근데 개뼈라고 하기에는 너무 컸다는 거죠. 자, 봤더니 결국 사람의 뼈였습니다. 네, 이게 2013년 7월 10일이었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주택가인데요. 그 빌라 앞에 있는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작업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열고 그 오물 수거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름 60cm의 깊이가 한 1.7m 가량입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에 그 오물이랑 같이 웬 뼈가 딸려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뭐 종종 이런 작업하다 보면요 안에서 동물뼈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 개뼈겠거니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그 해골이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동물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경찰 신고를 했고요. 이 담당 형사들이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망한 지 꽤나 됐을 것 같은데요. 국과수 감정 결과 사망한 지 1차 한 4, 5년 정도 된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누구의 어떻게 보면 신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근의 실종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 중에서 실종자의 가족들 DNA를 모아서 대조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밝혀졌어요. 예. 이 정화조 바로 앞집에 살고 있었던 82세, 실종 당시 82세였던 손모 씨의 백골이었던 겁니다. 손자의 DNA와 일치를 했습니다.
박 변호사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사라진 게 5년 전입니다. 2008년도 11월 달에 사라졌는데 네. 할머니가 사라지고 그 아들 부부하고 함께 살았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아들 부부가 할머니를 찾거나 했던 게 없었는 것 같아요. 특히 며느리 김 씨의 얘기에 따르면 할머니가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가니까 시어머니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출한 것 같다고 하면서 옷도 없어졌고 200만 원 정도 가지고 나가셨다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 말로는 보따리 싸고 갔더라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이때 2013년도 백골 발견됐을 때 이때 경찰한테도 2008년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건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뭐 사건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라진 그 시어머니가 멀리도 아니고 바로 그 집 바로 앞에 있는 그 정화조에서 백골사체로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이 얘기 나온 것을 봤을 때 거기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꽁꽁 어떻게 그 시신을 갖다가 어디에 숨겨놓은 이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경찰이 이 DNA 의뢰서를 보여주니까 바로 이 며느리 김 씨가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실요? 자기가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아이고야. 바로 거기에다 유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뭐 생각만 하더라도 끔찍한 일인데 그런데 이제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타지에서 일을 하러 나가는 그 상황이라서 가끔씩 집에 들어온 상태니까 자기 아내가 어머니가 돈 200만 원 가지고 보따리 이렇게 싸서 집을 나갔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왜 살해합니까? 자, 며느리 김 씨 진술에 따르면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시어머니가 치매 증세를 좀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좀 늦게 돌아와 보니까 시어머니의 치매 증세 때문에 뭐 대소변 같은 것들이 좀 있었고 이것을 치우고 있는데 뒤늦게 시어머니가 와서 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욕설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신랑 없다고 이 늦게 다니냐? 혹시 바람 피우냐? 미친 X. 무슨 짓을 하고 밖에 돌아다니냐라고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저 욕설에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한 그 대소변을 치우고 있는 며느리한테 저런 욕까지 하니까 욱.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살해할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김 씨가 처음에는요, 어머니 저 지금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이러시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멈추지 않고 더 심하게 구신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떠밀었는데 넘어지면서 방문턱에 머리를 부딪혀서 그대로 숨졌다는 진술이었습니다. 덜컥 겁이 나서요, 그날 밤에 그 시어머니 시신을 집 밖으로 끌고 나와서 이 집 앞에 있는 정화조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밀어 넣었던 겁니다. 이것도 뭐가 됐든 산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요. 자, 근데 이 당시 우리 JTBC 취재진이 군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이 며느리 김 씨를 만나려고 갔습니다. 면회 신청을 했어요. 만났습니다. 잠깐 그 장면 보고 가시죠. 치매 때문에 많이 힘드셨어요? 네, 후회는 하세요? 후회하죠. 뭘 제일 후회하세요? 안 할래요. 자, 면회 신청을 수락했던 거 보면 뭔가 할 말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작 만나서는 안 한다고 그러고요. 아무래도 자기 그 방어 본능이 좀 그 가동된 것 같습니다. 이제 얘기를 해봐야 크게 자기한테 이룰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쨌건 이 김 씨가 체포가 되고 난 이후에 경찰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신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이거는 뭐 본인이 정말 인간이라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련하다. 차라리 이렇게 드러나서 후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뭐 치매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이웃에서는 그 할머니 치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또 이제 실종 직전에 며느리가 이 할머니 밥을 주지 않아서 앞집에서 할머니가 밥을 갖다가 얻어 먹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숨진 그 손모 할머니가 치매로 병원에 간 사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아이고야. 것이 그거는 팩트로 밝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가 아니라면 며느리가 진술하는 것이 또 이게 어떤 그 신뢰성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이 사건이 정말 며느리가 실수로 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뭐
수사 끝에 결국 이제 결론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폭행치사로 그렇게 가닥이 잡혔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일단 적용된 혐의는 폭행치사하고 사체 유기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징역 3년형이었어요. 3년이요? 사실 뭐 굉장히 낮게 보이는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를 입증하려면 굉장히 무거운 범죄잖아요. 그래서 예. 아주 엄격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하는 거죠. 의심스럽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 형사의 원칙이니까 법원도 그렇고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경찰에 그전에 출동했던 기록이 있다든지 아니면 백골이지만 공격을 당했던 흔적 같은 것들이 뭐 이곳저곳에 골절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적용할 수 있는 게 결국 최소한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남편도 선처를 바라고 있었던 이런 사정들을 참작을 해서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형량은 징역 3년에 그쳤습니다. 남편분이 선처를 구했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영국의 한 대학교 축제 현장입니다. 공중을 빙글빙글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는 놀이기구까지 보이는데요. 기구에 탄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짜릿한 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놀이기구 부품 하나가 뚝 떨어지면서 탑승객들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구경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와, 이거 뭐야? 이 놀이기구 정중앙에 있던 금속 판자가 떨어져 나간 건데요. 다행히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잘 피했지만 문제는 탑승객이었습니다. 탑승객. 이 안전바에 묶여 있어서 피할 수도 없었겠죠. 예. 날아든 판자에 그대로 부딪힌 19살 학생. 정말 부딪혔다. 네, 뇌진탕에 목뼈 골절까지 상당히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이 다친 학생은 퇴원을 했지만요. 아직까지도 심한 두통과 현기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교 측은 해당 놀이기구를 바로 폐쇄했고 보건당국이 나서서 사고 전반 조사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로 가보시죠. 네, 차 한 대가 모래사장 위를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차 문도 열어서 해변 드라이브를 아주 제대로 즐기는 모습이죠. 속도를 높여서 물을 마구 튀기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는 뭐 광고의 한 장면 같기도 한데 이 차 순간적으로 휘청하더니 이 대굴대굴 굴러서요. 그대로 바다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네, 운전자가 공중으로 튕겨오르기까지 했습니다. 뭐야? 자, 일단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고요. 물에 빠진 운전자는 일어났어. 벌떡 일어나서 물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뭐 크게 다친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사람은 괜찮았지만 차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되면 쓰러집니다. 물속에 덩그러니 남은 저 차는요. 구조되길 한참을 기다렸고요.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처참한 모습으로 견인이 됐습니다. 아니, 왜 저런 거예요, 도대체? 그냥 젊은이의 객기였습니다. 안전띠도 안 하고 해변에서 난폭 운전을 했던 겁니다. 이 경찰은 운전자를 따로 처벌하진 않았고요. 이 차량을 압수만 했다고 합니다. 아팠을 텐데 창피해서 그냥 바로 일어난 거예요. 자, 다음은 아르헨티나 가보시죠. 자, 세 남자가 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양쪽에서 줄을 잡아주고 영차 잘 나 넘어보는데 이거 봤어. 아이고 4번 만에 걸려서 뒤로 까당 넘어졌습니다. 아우, 나 근데요, 이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상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보셨어요? 찾으셨어요? 나 봤어,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이들이 줄넘기를 하고 있는 이 줄이 아니라 뱀이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그런 뱀을 가지고 돌리고 튕기고 잔인한 행동을 해놓고도 그저 이게 즐겁다는 듯이 웃기에 바쁩니다. 아, 미쳤어. 그러면 이 모습을 본 누리꾼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끔찍한 동물학대다. 웃음소리마저 소름 끼친다면서 남성들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현지에서도 크게 논란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저들이 누군지 왜 그랬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집 앞에 오이 놓고 자 보세요, 사진까지 잘 찍어주고 그렇게 갑니다. 똑같네. 그런데 이 택배 기사 다른 데로 가려고 차를 돌리는 수가 아니 자기가 배달한 택배를 그냥 쿵 들이받아버리고 맙니다. 저거 알 텐데. 아, 휴대전화를 본다고 택배를 친 줄 아마도 몰랐던 모양입니다. 택배 상자가 저렇게 찌그러졌는데 그냥 떠나버립니다. 아, 정말 황당한 일인데 다 찌그러진 택배를 받은 집주인 너무 어이가 없어서 CCTV를 보고 이 영상을 직접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도 택배 기사입니다. 예. 집 현관문 앞에 예쁘게 놓고 가려는데 가려는데. 갑자기 어디서 어. 보이세요? 개 2마리가 달라듭니다. 이 택배 어어. 기사에게 무섭게 달려듭니다. 무서워. 근데 이 택배 기사 엄청난 운동 실력으로 홀짝 뛰어 개들을 피하는데 농구 선수예요? 그러게요. 농구 출신인데 문제는요. NBA인가? 개들 보셨어요? 네? 개들은 택배 기사 신경 안 써요. 다른 데 가던 길이었어요. 그냥 쌩 지나가 버립니다. 공격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어쨌든 적절히 피한 덕분에 개도 사람도 택배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느낌? 마지막 택 주인공 동물 스페인으로 가보시죠. 길을 건너려던 닭이 똑똑하게도 횡단보도 쪽으로 향하죠. 그런데 때마침 또 차가 달려옵니다. 차 경적에 놀란 닭, 딱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횡단보도 정중앙에 서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요. 누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번엔 화물 트럭입니다. 빵빵 경적을 울리자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온 닭은 깜짝 놀라서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자, 횡단보도인데도요, 길 건너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포기하나 싶었는데요. 차들이 다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다가 자, 이번에는요, 아주 재빨리 달려서 건널목을 건너는데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준법정신 투철한 닭의 모습에 누리꾼들, 닭 좀 건너게 해줘라. 운전자보다 닭이 더 똑똑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동 차보험을 들었는데 사고 접수도 위치 확인도 다 내가 알아서? 그건 원래 고객님이 직접 캐롯은 데이터로 똑똑하게 터치 한 번이면 알아서 사고 접수. 이런 보험 오직 캐롯.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